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1970년 8월 10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다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 바로 일가족 전원이 살해당하고 만 거야. 피해자는 당시 40살이던 A씨와 그의 아내 37살 B씨, 그리고 겨우 초등학생이던 11살 C군과 8살 D군이었어.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데 그게 시신의 상태가 너무 처참했던 거야. 우선 가족들의 사망 원인은 똑같았어. 둔탁한 물체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강했는지 머리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다 부러졌을 정도야. 게다가 이 공격은 한두 번 내려친 게 아닌 것 같았어. 일가족 모두 얼굴을 아예 알아볼 수가 없었고 뇌는 다 뭉개져서 그 형태가 남아있지도 않아. 사실 경찰은 처음에 그 시신들의 상태로 미뤄봤을 때 이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었어. 대체적으로 공격이 얼굴에 집중됐다는 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 패턴 중에 하나거든. 근데 아이들은 겨우 초등학생이야. 그런 부모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누군가가 벌인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장남 C군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게 돼. 온몸에 수십 개의 창흔이 남아있던 거야. 근데 이 창흔이라는 게 칼에 찔린 흔적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경찰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 부모에게 원한이 있던 게 아니라 겨우 11살 된 아이한테 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걸까? 당초에 이 동기가 추려지질 않으니까 결국 좀 더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정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집안을 수색해보는데 몇 가지 단서들이 발견됐어. 일단 범인은 안방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범행 도구를 찾게 되는데 바로 피 묻은 장작이었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묻어있던 혈흔이 피해자들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도 꽤나 중요한 증거들은 다 찾은 거야. 자,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은 신고가 들어오기 이틀 전인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 사이로 추정이 돼. 범인은 가족들을 살해한 후 현장에 좀 머물러 있던 걸로 보였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 아내 B씨의 시신에서 낯선 누군가의 DNA가 검출된 거야. 아니, 그러면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걸까? 근데 또 이상한 게 그런 사건은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가 도무지 추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경찰은 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범행 도구인 장작에 주목했어. 이게 진짜 중요한 증거물이잖아. 그때 뜻밖의 사실을 알게 돼. 이게 사망한 A씨 본가에서 사용하는 그 장작이랑 똑같은 거지. 잠깐만. 그럼 이 유일한 증거물이 유족될 거라는 거야? 우선 경찰들은 피해자들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A씨의 본가를 찾았고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됐어. 사망한 A씨와 그의 셋째 남동생인 하기와라 사이즈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었대. 형제들이 그 상속 문제로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 그 뒤로 좀 멀어졌었대. 근데 나중에 둘째랑은 뭐 그럭저럭 화해를 했는데 셋째랑은 달랐어. 이게 어쩐 일이서인지 아예 연을 끊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거야. 게다가 이 사건 추정 시간에 셋째 사이즈의 알리바이만 없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그를 좀 더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싹 연락 끊고 잠수 타버린 거야. 와, 경찰은 이때 얘 맞네 싶었어. 그래서 행방을 막 수소문했지. 그렇게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사이즈를 찾게 되는데 도주 생활 중에 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걸 엄마가 바로 신고한 거고. 경찰들은 마침내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해.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지?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 형수를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사이지랑 그 형네 부부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사실 이 관계가 완전 틀어진 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형 A씨가 결혼을 하고도 원래는 그 본가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았었거든. 근데 이때 집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돼. 이게 사이지가 형수인 B씨를 몇 번이나 성폭행했던 거야. A씨는 이걸 알게 되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됐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따로 살게 된 거였지. 그런데 사이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형네 부부가 지 때문에 집 나갔잖아. 근데도 형수 B씨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막 성관계를 요구했던 거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 형수한테 첫눈에 반했다. 사랑한다. 막 이래. 근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소름이 끼쳐. 당연히 B씨는 싫다고 했지. 근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거기에 열받았나 봐. 근데 또 그 분노가 형이랑 조카를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얘네만 없으면 형수를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니 근데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건 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때 문득 사이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어. 형을 죽여서라도 내가 형수를 가져야겠다. 그리고 이걸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됐지. 8월 8일 오후 11시. 사이지가 집에 있던 장작을 들고 형네 집으로 찾아갔어. 근데 또 여기 이렇게 오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창문을 통해서 안방이 보이더라고. 그때 형네 부부가 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야. 그리고 그때 결심하게 됐지. 다 죽여버려야겠다. 가족들이 잠든 시간, 사이지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왔어. 방 안에는 형 부부랑 막내 아들이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들고 있던 장작으로 B씨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형과 둘째 아들도 뭐 피할 틈도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해. 그렇게 방 안은 세 사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그런데 그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첫째 아들이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사이즈는 조카에게 말했어. 야, 시끄러운 건 너야. 그러고는 머리를 향해서 장작을 힘껏 내리쳤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방 안은 온통 피범벅이었고 네 사람은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지금부터야. 사이지는 드디어 방해물들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만족스러운 얼굴로 사망한 형수에게로 다가가더니 그녀를 유린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이 삼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낸 거야. 사이지는 자기의 조카를 향해 다가가더니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지. 겨우 자기 시간을 방해한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어. 그렇게 아이에게 수십 개의 창흔이 발견된 거였고. 이어지는 진술은 더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는 애초에 형이 왜 그렇게 화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 형수도 그렇고요. 여러 명이 자기 좋아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막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보니까 사이즈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이상했지. 맨날 여자 목욕탕 훔쳐보고 이혼 여자들 속옷 훔치고 그렇게 커가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잘못된 욕망을 키워나간 거지. 부적절한 관계나 뭐 억압하고 강제로 하는 관계에서 흥분을 느끼곤 했었었대. 이 모든 사실이 일본 전역에 보도됐고 사람들은 분노했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 사이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잔혹한 범행에 판사도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야.
그 어린아이들이 안타깝지도 않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사건에서 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형수의 고기를 먹지 못한 것뿐이에요. 사이지가 신나서 막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범행이 다 끝나고 저긴 개운한 마음으로 자려고 했대. 근데 문득 사람 고기가 무슨 맛이지? 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형수 고기를 먹을 생각을 난 왜 못했을까? 하면서 너무 후회가 됐대. 그럼 내일 아침에 형네 집에 다시 가서 그걸 좀 챙겨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경찰이 와 있어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이거를 막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인간은 처음 봐. 아니, 얘를 인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사람들은 이 말에 진짜 경악을 했고 검사는 사이지가 진짜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요구했어. 이게 누가 봐도 끔찍한 사건이었잖아.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나 걸렸어.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판사가 그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더니 아무래도 얘한테 그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일단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다시 재판을 하자라고 한 거였지. 기나긴 검사 후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사이지에겐 관음증과 함께 동족 포식에 관한 이상 성욕이 있다고 진단받게 돼.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거지. 1972년 12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하고 4개월이 지난 시점. 법원은 최종 사형 판결을 확정했어. 당시 일본에서 항소심 없이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딱 2건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중 하나였지. 1976년 4월 사이지에 대한 사형이 이날 집행됐어. 모두 일본 전역의 사람들이 다 환호했을 정도였대. 이번 사건을 소개하면서 나는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싶더라. 한 명의 잘못된 욕망으로 4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다행히도 범인에게는 사형이 내려졌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4명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싶더라고. 그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오늘 내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스토리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베이였습니다.